하나뿐인 아들 민식이가 제품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보금자리로 들어가던 그날의 풍경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제가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 마련한 하늘과 가장 가깝다는 그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은 제게 뿌듯함이자 동시에 거대한 상실감이었어요. 도시의 모든 불빛을 발 아래에 둔 채 반짝이는 그 집의 거실 통창을 처음 마주했을 때 민식이의 얼굴에 번지던 감격 어린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미 된 마음이란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식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남은 인생을 전부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주방에 설치된 수입 가전들은 미래에서 온 물건처럼 생경하기까지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내 아들의 것이라 생각하니 텅 비어버린 제 통장 잔고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입을 틀어막으며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죠. 어머님, 정말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꿈만 같아요. 상기된 지은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저 인자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래, 너희가 좋으면 나도 좋다. 이 어미는 이제 아무런 여한이 없구나. 하지만 그 꿈만 같던 순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이삿짐 정리가 대충 마무리되고 이사업체 직원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어요.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널찍한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집에서 펼쳐질 민식이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때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말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제 심장에 작은 가시를 박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제 여기도 엄연히 저희 부부의 공간이니까 앞으로 오실 때는 꼭 미리 연락을 좀 주셨으면 해요. 아시죠?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어 지은이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아들 민식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어색하게 웃더군요. 지은이가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들의 그 말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뭘 모른다니요. 지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도 아니고 저 말의 의미를 왜 모르겠습니까? 자신의 영역을 확실히 선언하고 이제는 시어머니의 방문이 불쑥 찾아오는 손님의 그것처럼 불편할 수 있다는 예고였지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너희들 편한 게 제일 중요하지. 이 늙은이가 눈치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면 쓰겠니.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아들의 새 출발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제 손으로 마련한 그 집에서 스스로를 손님으로 규정하며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 후로 저는 펜트하우스가 지척해 보이는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봐요. 저 멀리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아들의 집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매일이라도 찾아가 아침밥이라도 차려주고 싶지만 지은이의 그 말이 족쇄처럼 제 발목을 붙잡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들고서야 겨우 아들 집 현관문을 누를 용기를 내곤 해요. 갈비찜이며 잡채, 아들이 좋아하는 나물 무침까지. 음식을 하는 내내 아들이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며 나름의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를 맞는 지은이의 표정은 결코 반갑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또 뭘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저희 배달 음식 시키려던 참이었는데, 그 말은 즉,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지요. 지은이는 제가 내미는 반찬통을 받아들며 의례적인 감사를 표했지만 그 눈빛에는 일말의 고마움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은 짐을 떠안은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거실에서는 민식이가 TV를 보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고개를 드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그저 안부 인사일 뿐 예전처럼 달려나와 제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주물러주는 살가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저는 그들의 공간에 이물질처럼 끼어들고 싶지 않아 서둘러 용건만 마치고 돌아오곤 했어요. 그래, 너희들 저녁 맛있게 먹어라. 나는 이만 가볼게. 벌써 가시게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 지은이의 말은 입에 발린 소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정말 그 제안에 응해 소파에 앉기라도 한다면 분명 속으로는 불편해할 테지요. 그래서 저는 늘 한결같이 사양했어요. 아니다. 늙은이가 오래 앉아 있으면 너희만 불편하지.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되는 순간의 그 허탈함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지은 금빛 새장 속에 아들을 넣어주었더니 정작 저는 그 새장 밖에 버려진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민식이가 아주 등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필요한 건 없으시고요? 하고 묻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늘 아내의 눈치를 보는 듯한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아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목욕이나 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어릴 적 제가 아들의 등을 밀어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군요. 아, 이번 주말은 지은이 친구 부부랑 약속이 있어서요. 제가 다음에 꼭 시간 낼게요, 어머니. 그 다음이라는 약속이 결코 지켜지지 않을 것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은 이제 온전한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구지은이라는 여자의 남편 그 역할이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제 가슴 한쪽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수밖에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아들의 세상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공기가 차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문득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숨이 턱 막혀왔어요. 마치 거대한 바위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컥컥거리며 가슴을 부여잡았지만 고통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었어요. 눈앞이 아찔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가눠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단축번호 1번, 아들 민식이의 번호를 눌렀어요. 제발, 제발 받아라. 속으로 수십 번을 외쳤어요. 몇 번의 신호음이 흐르고 마침내 전화기 너머로 잠결에 잠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민씨가 나다 나 좀 이상하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숨이 가빠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제 심상치 않은 목소리에 아들의 잠이 확 달아난 듯 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다급하게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에 잠시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래, 나에게는 아직 아들이 있구나. 숨을 쉴 수가 없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아들아,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이세요?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아들의 그 말에 끊어질 듯 위태롭던 희망의 끈을 다시 붙잡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고 짜증 섞인 며느리 지은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또 어머님이야? 쉬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그냥 좀 체한 거 가지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더니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어요. 쇼라니요.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어떤 말보다 잔인하고 아픈 말이었어요. 전화기 너머의 아들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를 향해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고 나지막이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지은이의 더 큰 목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아니, 뭐가 아니야. 택시 부르면 5분이면 가는 응급실을 왜 굳이 우리를 오라가라야? 당신 내일 아침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는 거 잊었어? 잠 설치면 어쩌려고 그래. 며느리의 이기적인 외침은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아들은 아내와 저 사이에서 잠시 갈등하는 듯 했어요.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고야 말았어요. 어머니 일단 택시 타고 응급실로 가 계세요. 저희가 옷 갈아입고 바로 따라갈게요. 아셨죠? 그 말은 사실상 거절이었어요. 지금 당장 달려오겠다는 아들의 처음 약속은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간단히 뒤집혔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알겠다고 대답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뚜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제 세상도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겨우 신발을 구겨 신고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받은 제 폐부로 스며들었어요. 아파트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어 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끔찍했어요. 창백하게 질린 얼굴, 식은땀에 젖은 머리카락,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 그 초라한 몰골의 늙은 여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혼자 택시를 잡기 위해 대로변까지 걸어나가는 그 길이 어찌나 멀고 험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차들은 쌩쌩 소리를 내며 저를 비껴갔고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택시 한 대를 세울 수 있었어요. 택시에 올라타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작고 떨렸어요. 택시기사는 룸미러로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저기, 저 불빛들 중 어딘가에 내 아들이,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잠들어 있겠지요. 아내는 피곤하니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을 겁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다시 밀려왔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아픈 몸보다 더 서러운 것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외로움과 배신감이었어요.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을 저는 그렇게 혼자서 지나고 있었어요.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는 언제 맡아도 코끝을 시큰하게 만듭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의료진들,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신음소리, 보호자들의 불안한 얼굴들. 그 아수라장 같은 공간에 저는 덩그러니 혼자였어요. 접수를 하고 혈압을 재고 피를 뽑고 심전도 검사를 받는 모든 과정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어요.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바로 따라간다던 그 말은 역시나 빈말이었던 겁니다. 몇 시간이 흐르고 각종 검사를 마친 후에야 저는 의사를 마주할 수 있었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의사는 제 차트를 넘겨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검사 결과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증, 소위 상심증후군으로 보입니다. 심장 근육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아 기능이 저하된 상태예요. 혹시 최근에 아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의사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가만히 저을 뿐이었어요. 아들 내외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제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안쓰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일단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무조건 피하셔야 해요. 이건 약으로 치료하는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거든요. 의사의 진단은 제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었어요. 마음의 병.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마음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지요. 저는 입원을 하고 링거를 맞으며 텅 빈 병실 침대에 누워 밤을 새웠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아침이 되자 아들 내외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민식이의 얼굴은 잠을 설친 듯 푸석했고 제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해요. 아들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은 변명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한술 더 떴어요. 그녀는 제 안색을 살피는 척하더니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침대 옆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사람 놀라게 왜 그러세요?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병원비는 이걸로 하세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나 미안함 대신 귀찮음과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마치 돈만 주면 모든 도리를 다했다는 듯한 그 오만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돈으로 이 상황을 무마하려는 며느리의 행동은 제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어요. 저는 그 돈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저것들은 더 이상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구나. 내 재산을 물려받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타인일 뿐이구나. 저는 의사에게 고집을 부려 당일 퇴원을 했어요. 그 숨막히는 병실에 아들 내외와 한 공간에 더는 머무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건 아닌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관문 앞에서 그들을 막아 세웠어요. 됐다. 너희는 이제 그만 돌아가 봐라. 나 혼자 있고 싶구나.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죽이라도 필요 없다. 가보거라. 제 단호한 목소리에 민식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섰어요. 텅 빈 집안에 다시 혼자 남게 되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서러움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을 굳혔어요. 이건 단순히 서운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존재 자체를 무시당한 일이었고, 제 남은 인생을 이대로 무기력하게 끝낼 수는 없다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나를 위해,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을 내 인생에서 도려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되찾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것이 지옥 같은 밤을 홀로 견뎌낸 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약속이었죠. 눈물을 거두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슬픔에만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 분야에서 가장 똑 부러지고 유능하다고 소문난 변호사를 찾아야 했어요. 몇 날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저는 한 젊은 여성 변호사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승소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준다는 평이 자자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며칠 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조금도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어요. 펜트하우스를 증여하게 된 과정부터 아들 내외의 태도 변화, 그리고 응급실에서 겪었던 모욕적인 사건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변호사는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어요. 그녀의 그 눈빛에서 저는 깊은 신뢰감을 느꼈어요.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네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간 펜트하우스 증여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신중하게 서류를 넘기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변호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찾았어요, 어머님. 여기 특약 조항이 있네요. 변호사가 가리킨 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경우 증여자는 본 계약을 재고할 수 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막혔던 숨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변호사는 제게 법적인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아드님 쪽에서도 분명히 반발할 테고요. 하지만 이 조항과 어머님께서 겪으신 일들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법적 절차를 위임하고 한 가지를 특별히 부탁했어요. 변호사님, 이 모든 일은 최대한 조용하게 제 아들 내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그들이 알아차렸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후였으면 합니다. 제 단호한 의지를 확인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사무실을 나오자 바깥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첫 번째 단추는 성공적으로 끼운 셈이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어요. 저는 곧바로 국내 최고의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VVIP 고객들만 상대한다는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전화 연결이 된 후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용건을 말했어요. 강남 펜트하우스를 매물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수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프로다운 목소리로 응대했어요.
어떤 조건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회장님. 저는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매각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제 아들 내외는 물론 그 어떤 사람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비밀 매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제 요구에 중개인은 잠시 침묵했어요.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는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했어요. 알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어요. VVIP 고객 리스트를 통해 신원이 확실하고 구매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그 집. 아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던 그 금빛 세 장을 되찾기 위한 조용한 반격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내 것을 되찾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으로 무장한 전사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들의 집을 바라보았어요. 이전처럼 아련하거나 서글픈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대신 저 높은 성을 반드시 함락시키고야 말겠다는 차가운 결의가 제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한편의 정교한 연극이 되었어요. 무대 위에 선 배우처럼 저는 아들과 며느리라는 관객을 향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를 펼쳐야만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제 마음속의 차가운 결의를 다잡고 그 위에 온화하고 평범한 늙은 어미의 가면을 겹쳤었어요. 사소한 통화 한 통,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에도 의심의 싹이 자라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는 비밀 요원처럼 저는 그렇게 제 감정을 숨기고 일상을 연기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마도 병실에서 보았던 제 냉랭한 모습과 집 앞에서 그들을 매몰차게 돌려보냈던 일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변명하고 싶은 기색과 어색한 염려가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그날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지은이한테도 뭐라고 했고요. 몸은 좀 어떠세요?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 거죠? 혼자 계셔서 영 마음이 놓이질 않네요.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번도 더 연습한 가장 온화하고 인자한 목소리를 꺼내 들었어요. 속으로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는 비웃음이 차올랐지만 결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어머, 우리 아들. 이 늙은이 걱정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그럼 괜찮고 말고. 그날은 내가 괜히 충곤증처럼 기운이 없어서 그랬나 봐. 지금은 아주 팔팔해. 걱정 붙들어 매려무나. 제 예상 밖의 밝은 목소리에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저는 틈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있다고 마음 쓰지 마라.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너는 상상도 못할걸.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는데 거기서 시도 배우고 그림도 그린단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야 하나씩 해보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점심 약속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 너는 네 아내 잘 챙기고 네 일에만 신경 쓰거라. 어미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다. 제 길고도 명랑한 설명에 아들은 완전히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죄책감의 불씨마저 완벽하게 꺼버린 셈이죠. 아, 그러세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네요. 바쁘게 지내신다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전화드릴게요. 아들은 가벼워진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고 저는
다음이라는 그 기약 없는 약속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여우 같은 며느리는 아들처럼 어수룩하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짐승적인 본능으로 제게서 풍기는 미세한 변화의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그녀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준 것은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허영심 가득한 세상의 소문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지은이는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값비싼 찻잔을 앞에 두고 서로의 명품 가방을 은근히 과시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부동산 재벌의 며느리라는 친구 하나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얘들아, 근데 너희 그거 들었어? 요즘 최상위 VVIP 부동산 시장의 지은이네 펜트하우스가 비밀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다들 쉬쉬하면서도 알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 지은아, 너희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남편 사업이라도 어려워진 거야? 그 순간 라운지의 모든 시선이 지은이에게로 쏠렸을 겁니다. 지은이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와인 잔을 들고 웃어 보였다고 해요. 어머, 호호. 넌 또 그런 헛소문을 어디서 듣고 와서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남편 사업은 아주 잘 되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아들 내외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시겠어. 아마 비슷한 다른 집이랑 헷갈린 거겠지. 그녀는 그렇게 능숙하게 상황을 무마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급하게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이 전화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어머님, 저지은이에요. 식사는 하셨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밖에서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소리를 들어서요. 너무 웃겨서 어머님이랑 같이 웃으려고 전화드렸잖아요. 며느리는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조금은 과장된 웃음소리까지 섞어가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위해 준비해둔 가장 어수룩하고 순진한 노인의 목소리로 화답했어요. 오야, 우리 애기. 무슨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길래 이리 호들갑이냐? 아니, 글쎄 제 친구가 그러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살고 있는 그 펜트하우스를 부동산에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에요. 정말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머님? 제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우리 어머님은 절대 그럴 분 아니시라고 한바탕 쏘아붙이고 왔지 뭐예요. 어머님께서도 정말 어이가 없으시죠?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마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이요. 그리고는 기억을 더듬는 듯한 느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펜트하우스? 그걸 내가 팔려고 내놨다고?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랬나? 가만 있자. 내가 요즘 정신이 깜빡깜빡해서 어제는 안경을 어디다 뒀는지 한참을 찾았지 뭐냐. 결국엔 머리 위에 쓰고 있더라니까. 호호. 근데 집을 파는 건 보통 큰일이 아니지 않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내가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아마 네 친구가 뭘 잘못 알았을 게다. 아니면 내가 정말로 잠결에 그런 짓을 했나? 아이고 무서워라. 이 늙은이가 이제 정말 망령이 들었나 보다. 저는 일부러 더 과장되게 제 기억력을 탓하며 한탄했어요. 제 완벽한 연기에 며느리는 더 큰 혼란에 빠진 듯 했어요. 그녀가 원했던 대답은 단호한 긍정이나 부정이었을 텐데 저는 그 어느 쪽도 아닌 애매하고 흐릿한 반응으로 그녀를 안개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아, 네, 그렇죠, 어머님? 제가 그럴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께서 요즘 기력이 없으셔서 그러시니 제가 조만간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갈게요.
며느리는 찜찜함을 감추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너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 기억력이 쇠퇴한 불쌍한 노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연기하는 무서운 사람인지. 어느 쪽이든 너는 불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테니. 며느리를 의심과 혼란의 안개 속에 밀어넣은 뒤 저는 제 인생의 이막을 화려하게 열기 위한 무대를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과시나 복수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오며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김영자라는 제 이름석 자의 빛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외적인 변화였어요. 평생 값싼 파마약 냄새가 가시지 않던 동네 미용실이 아닌 예약조차 힘들다는 청담동의 유명 헤어 살롱의 문을 두드렸어요. 입구에서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젊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앉아 저는 제 인생 전부를 바꿔달라는 듯한 눈빛으로 원장에게 말했어요. 제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세요. 저 자신도 놀랄 만큼이요. 몇 시간 후 가운을 벗고 거울 앞에 선 저는 낯선 제 모습에 숨을 삼켰어요. 푸석하게 늘어지던 머리카락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볼륨감 있는 보브컷으로 변해 있었고 칙칙했던 피부는 얇지만 완벽한 화장으로 은은한 상아빛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에 가까웠어요. 저는 곧장 백화점 VVIP 라운지로 향했어요. 퍼스널 쇼퍼는 제 앞에 수십 벌의 옷을 가져다 놓았고 저는 마치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하듯 다양한 옷들을 입어보았어요.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캐시미어 니트, 걸을 때마다 우아하게 흩날리는 실크 스커트, 그리고 제 어깨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재단의 재킷까지. 저는 그동안 저를 옥죄어왔던 낡고 초라한 옷들을 벗어던지고 자신감이라는 새로운 갑옷을 입었어요. 외면의 변화는 내면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시간과 돈이 아까워 엄두도 내지 못했던 세상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클래식 강좌에 등록해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배웠고 소믈리에가 진행하는 와인 클래스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여행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가 이전에 알던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모두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보내고 혼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던 박 여사님과는 첫 만남부터 마음이 통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저희는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서로의 지나온 삶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형자 씨,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어. 나도 아들 녀석 장가 보내고 나서 한동안 얼마나 허전하고 쓸모없게 느껴졌는지 몰라. 마치 내 인생의 역할이 전부 끝난 것 같았지. 박 여사님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마음이 꼭 그랬어요. 제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결국 남은 건 텅 빈 껍데기뿐인 것 같았죠. 그러자 박 여사님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형자씨.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던 거야. 자식이라는 큰 짐을 내려놓았으니 이제부터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더 멋지게, 더 자유롭게. 그깟 펜트하우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근사한 김영자라는 집을 짓는 거야. 내가 옆에서 열심히 응원할게. 그녀의 진심 어린 격려에 저는 목이 메어왔어요. 세상에 내 편이 있다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선택을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의 작은 세상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그날이 왔어요. 박 여사님과 저는 지은이가 친구들과 자주 찾는다는 갤러리 카페를 아주 우연히 방문했어요. 저는 그날을 위해 가장 아껴두었던 코발트 블루 색상의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고 목에는 자그마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희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리고 저 멀리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앉아 조잘거리고 있는 며느리 지은이와 그녀의 친구들이 보였어요. 지은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제게까지 들리는 듯 했어요.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고 입은 살짝 벌어져 닫힐 줄을 몰랐어요. 제가 알던 늘 무채색 옷만 입고 푸석한 얼굴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그 놀란 표정을 마음껏 감상하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그녀의 곁을 지나쳐갔어요. 그리고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건네는 의례적인 인사처럼 아주 희미한 미소와 함께 가볍게 목례를 건넸어요. 그뿐이었어요. 더 이상의 아는 척도 말도 없었어요. 저는 박 여사님과 함께 예약된 자리에 앉아 방금 전까지 지은이가 그랬던 것처럼 즐겁게 웃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다가올 유럽 여행 계획과 어젯밤에 보았던 오페라의 감동에 대해서요. 제 등 뒤에 박힌 며느리의 불타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 시선 안에는 경악, 불신,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저는 제가 이 게임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왔음을 확신했어요. 비밀 작전처럼 진행되던 펜트하우스 매각은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어요. 제 부동산 중개인은 저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새로운 주인을 찾아냈어요. 그는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고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온 젊은 IT 기업의 대표였어요. 자수성가한 인물답게 겸손하고 예의가 발랐으며 무엇보다 그 집을 신분의 과시용이 아닌 아내와 어린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갈 따뜻한 보금자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개인을 통해 전해 들은 그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희 부부는 저 집의 화려함보다는 거실 통창으로 보이는 저 너른 공원의 풍경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들이 저곳을 보며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거래가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낡고 병든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심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심판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는 가을 서리처럼 차갑고 단단했어요. 나다. 너희와 상의가 아닌 통보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오늘 저녁 7시 정각에 두 사람 모두 내 아파트로 오너라. 단 1분도 늦지 않도록 해라. 아들은 제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기운을 감지하고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꼭 오늘이어야 해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법적 상태에 관한 이야기다. 내 변호사도 함께할 것이니 반드시 시간에 맞춰 오도록. 더 이상 묻지 마라.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어요.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기에는 그 정도의 설명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약속된 7시 초인종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며느리의 얼굴에는
잔뜩 날이 선 경계심이 떠올라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어요. 그들의 맞은편에는 이미 제 법률 대리인인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차갑고 이지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변호사의 존재를 확인하고는 본능적으로 이 자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임을 직감한 듯 입술을 잘근 깨물었어요. 저는 아무도 손대지 않을 차를 내왔고 거실에는 한동안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침묵을 깬 것은 최 변호사였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질서정연하게 펼쳐놓으며 재판정에서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가듯 냉정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민식 씨, 구지은 씨, 두 분께서 거주하고 계신 펜트하우스의 증여 계약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계약서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을 경우 증여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특약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최 변호사는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의 통화 기록과 진단서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마다 며느리가 보였던 무시와 냉대의 정황들을 날짜별로 정리한 자료까지 증거로 제시했어요. 이에 증여자이신 김영자 여사님께서는 두 분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셨으며 이는 법률적으로도 타당한 근거를 가집니다. 그리하여 증여 철회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결정하셨어요.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눈을 번갈아 가며 똑바로 응시하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단순히 집이라는 건물을 준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남편의 유산이자 내 젊음과 맞바꾼 내 인생의 결정체를 너희에게 준 것이었다. 내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 내 마지막 꿈이었으니까. 하지만 너희는 그 꿈을 짓밟았고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그 밤, 너희는 나를 버렸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 단단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주었던 내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 펜트하우스는 이미 새로운 주인에게 팔렸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처리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너희는 이 시간부로 그 집의 주인이 아니다. 앞으로 30일, 딱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너희의 모든 짐을 싸서 그 집에서 나가거라. 제 선언이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게 다 무슨 수작이에요? 늙어서 외로우시니까 이제 와서 아들 인생 발목 잡으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매달 꼬박꼬박 용돈 드리고 명절마다 선물 챙겨드리고 그런데 고작 그깟 택시 한 번 안 태워줬다고 집을 뺏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며느리는 악을 쓰며 제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어요. 아들은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네, 제발 집만큼은 일하며 비굴하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린 뒤였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와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거라. 제 얼음장 같은 태도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였어요. 바로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내리는 첫 번째 형벌이었어요.
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간 며느리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겁니다. 순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앉을 위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의 반격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다음 날 지은이는 수소문을 통해 가족 간의 진흙탕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불법과 편법도 서슴지 않는다는 악질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며느리의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들은 그 악마 같은 변호사는 아주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계략을 제안했어요. 증여 철회라는 계약상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라면서요. 구지은 선생님, 그 변호사는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판 자체를 뒤엎어야 합니다. 시어머님의 재산권이 아니라 시어머님의 판단 능력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서 시어머님을 법적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며느리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것은 저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켜버리겠다는 소리였으니까요. 변호사는 말을 이었어요. 최근에 갑자기 비싼 돈을 쓰기 시작하고 아들 내외와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버린 행동. 이 모든 것을 치매 노인의 예측 불가능한 이상 행동으로 엮는 겁니다. 그리고 선량한 아들이 더 이상 어머니의 기행을 막을 수 없어 어머니의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법에 호소하는 그림을 만드는 거죠. 법원은 이런 효심 가득한 스토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 민식이를 이 끔찍한 계획에 동참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눈물 연기를 펼치며 아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정말 이상해지신 것 같아. 무서워. 이건 우리 재산을 지키려는 게 아니야. 어머님이 사기꾼 같은 변호사나 이상한 친구들한테 속아서 남은 재산마저 다 털리기 전에 우리가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님을 지켜드려야만 해. 이게 진짜 효도라고. 아들은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그건 천벌받을 짓이야. 라며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그녀의 변호사가 벌이는 집요한 가스라이팅과 눈앞에서 펜트하우스와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공포는 결국 아들의 마지막 남은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키고 말았어요. 저는 그 순간 아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졌을 처절한 싸움을 상상해 봅니다. 제 따뜻했던 품을 기억하는 아들과 아내의 탐욕에 물든 남편으로서의 아들이 싸웠겠죠. 그리고 결국 아들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제 아들은 제 손으로 직접 자신의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니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해 달라는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제 아들의 이름 석자가 제 심장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도착했어요. 얇은 서류 봉투였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어요. 안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라는 차가운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청구인의 이름 칸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김민식, 구지은이라는 두 개의 이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응급실에서의 배신감은 차라리 서러운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었지만 이것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존재 자체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내 아들이, 내가 낳고 기른 내 아들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이 너무 깊으면 오히려 눈물이 마른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어요. 하지만 그 깊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고 뜨거운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분노였어요. 감히 내 아들을 등에 업고 나를 능멸하려 드는 저 천박한 것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그런 것들에게 넘어가 스스로의 영혼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아들에 대한 원망.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을 들어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어요. 최 변호사님, 저입니다. 방금 선전포 고문을 받았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목에 칼을 들이밀었네요.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그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좋아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사라졌어요. 이건 이제 집을 되찾는 싸움이 아닙니다. 제 이름과 제 인생, 그리고 제 존엄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십시오. 우리는 방어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부수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성을 뿌리부터 무너뜨릴 겁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창밖의 펜트하우스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저곳은 더 이상 제 추억이 담긴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반드시 함락시켜야 할 적의 성체일 뿐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법원의 첫 번째 명령은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시험대 위로 저를 끌어올렸어요. 그것은 정신감정 촉탁서라는 이름의 차갑고 비정한 종이 한 장이었어요. 국가가, 법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이 나의 정신 상태를 공식적으로 의심하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라고 명령한 것이었어요. 서류에 적힌 활자 하나하나가 제 눈을 파고드는 것 같았고 종이의 까슬까슬한 감촉이 제 영혼을 핥히는 듯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절차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너는 늙고 병들었으니 더 이상 너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인 낙인이자 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잔인한 의식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모욕감이 저를 삼키는 것만 같았어요. 그 시각 며느리 지은이는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비열한 공작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이사 오기 전 수십 년을 살았던 동네의 낡은 인맥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문을 닫은 세탁소 주인, 이제는 얼굴도 가물가물한 옛 반상회 아주머니까지. 지은이는 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걱정이 가득한 며느리를 연기하며 제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다니던 옛 동네 성당의 교우였던 박 자매님에게서 조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제님, 저예요.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 며느님한테서 전화가 왔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직감적으로 지은이의 소행임을 알아차렸어요. 무슨 말을 하던가요, 자매님? 제 질문에 박 자매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그게 어머님이 요즘 많이 변하셨다고 갑자기 없던 돈을 물쓰듯 쓰시고 주변 사람들 말도 전혀 안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쁜 사람들한테 속아서 남은 재산마저 다 잃을까봐 온 가족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전부터 어머님을 잘 알던 분들께 혹시 과거에도 좀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차갑게 웃었어요. 제 평생에 걸친 근면하고 소박했던 삶을 이제 와서 정신병의 전조 증상으로
둔갑시키려는 수작이었죠. 너무나도 천박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어요. 최 변호사와 함께 우리는 반격의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 밤의 모든 기록이었어요. 제 휴대폰 통화 목록에 찍힌 발신 시간, 그리고 그 이후 몇 시간 동안 아들 내외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다는 기록,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증이라는 진단서.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어머니를 향한 염려가 얼마나 위선적인 거짓말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최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를 꺼내놓았어요. 응급실 사건 이후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던 제가 며느리와의 모든 통화 내용을 은밀히 녹음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 그 녹음 파일들을 함께 들었어요. 파일 속에서 며느리는 제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제 재산의 행방을 떠보거나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라며 저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주장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어요. 저 또한 저의 온전함을 증명해줄 지원군을 모았어요. 저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특히 박 여사님에게 용기를 내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자신의 일처럼 분개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박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형자 씨,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가 법정에서 형자 씨가 얼마나 총명하고 멋진 사람인지 똑똑히 증언해 줄게. 어디 감히 그따위 것들이 사람을 생매장하려고 들어. 친구들의 뜨거운 지지에 저는 코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하는 그날이 왔어요. 저는 가장 아끼는 짙은 남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최 변호사와 함께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사의 진료실은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의 의사는 제게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혹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그의 말투는 제 자존심을 미세하게 긁어내렸어요. 김영자 어르신, 최근에 갑자기 큰 돈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아드님과 상의도 없이 집을 파셨다고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혹시 누군가의 강요나 설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저는 조금도 떨지 않고 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지난 40년 동안 제 이름으로 된 돈을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써본 적이 없어요. 제 모든 수입과 제 모든 시간은 오직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 존재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바쳐 제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안전한 금빛 세장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 세장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저는 그 차가운 세장 밖에 홀로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내린 결정들은 결코 충동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저는 저 자신을 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스스로를 구하려는 생존 본능이 치매의 증상 중 하나입니까? 제 논리 정연하고도 절절한 대답에 의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놀라움의 파동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병원을 나서며
저는 감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세상이 씌우려는 굴욕적인 프레임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제 정신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해낸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이라는 암초에 부딪히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펜트하우스 매각 절차는 급제동이 걸리고 말았어요.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소유권 이전 절차가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잠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의 계략이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이죠. 부동산 중개인은 제게 전화를 걸어 매수자인 젊은 대표 한정우 씨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어요. 저는 그가 당연히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지저분한 가족 싸움에 휘말리고 싶어 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저는 한 대표로부터 직접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약속 장소인 조용한 호텔 찻집에 먼저 도착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인상의 한 대표가 제 앞에 나타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김영자 여사님, 먼저 이런 복잡한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 대표님께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저 때문에 괜한 곤란을 겪게 해드렸네요. 계약은 깨끗하게 파기하셔도 좋아요. 위약금은 제가 책임지겠어요. 그러자 한 대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단단했어요. 여사님, 저는 이 계약을 파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의 예상 밖의 말에 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제 두 손으로 지금의 회사를 일구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의 가치와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사님의 아드님과 며느님이 하시는 행동은 제가 사업을 하며 가장 경멸하는 종류의 것입니다. 노력 없이 속임수와 조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성과를 가로채려는 파렴치한 행위지요.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저의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더욱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집을 원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탁한 기운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여사님의 좋은 에너지가 깃든 곳이라고 믿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사님께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 여사님의 싸움에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의 제안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연대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대표님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건 저의 문제입니다. 대표님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어요. 제가 사양하자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여사님,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제 파트너의 승리를 돕는 것뿐입니다. 제 인력과 자원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부디 저를 여사님의 보이지 않는 검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모두 제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든든한 아군이었어요. 며칠 뒤 한 대표는 제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는 국가정보기관 출신이라는 경력을 가진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운 사설 탐정이었어요. 우리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어요. 저는 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제시했어요. 제 며느리 구지은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저는 이 모든 소동이 단순히 펜트하우스라는 재산에 대한 탐욕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면서까지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더 절박하고 추악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찾아주세요. 그날부터 탐정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며칠이 멀다 하고 그의 보고가 최 변호사를 통해 제게 전달되었어요. 보고서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어요. 탐정은 며느리가 주기적으로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위치한 불법 사채 사무실을 드나드는 장면을 포착했어요. 그는 며느리 친정의 모든 재무 상태를 파헤쳤고 그 결과 수십억에 달하는 빚더미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특히 며느리의 아버지가 상습적인 노름 중독자이며 최근 해외 원정 노름으로 인해 폭력 조직과 연계된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어요. 또한 탐정은 며느리가 아들 몰래 회사의 법인 카드를 유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친정의 빚을 갚는데 사용해 온 정황까지 포착했어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벌인 이 모든 미친 짓의 이유는 무너져가는 자신의 친정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던 겁니다. 탐정은 마지막 보고서와 함께 모든 증거가 담긴 두툼한 파일을 제게 건넸어요. 그 파일은 이 더러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였어요. 가정법원의 신문기일,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제 인생의 승패를 가를 결전의 날을 맞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짙은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제 맞은편 원고석에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슬픈 표정을 연기하는 며느리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는 아들 민식이가 앉아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에 제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려왔어요. 먼저 원고 측의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며느리의 악마 같은 변호사는 능숙한 연기자처럼 법정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며느리가 포섭해둔 저의 옛 이웃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예전보다 확실히 기억력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았다거나 가끔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다는 식의 애매하고 악의적인 증언들을 늘어놓았어요. 이어서 변호사는 제가 최근 몇 달간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를 거대한 증거 자료처럼 제출하며 저의 비정상적인 과소비를 부각시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들 민식이를 증인석으로 불러냈어요.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앉는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이목이 그에게로 쏠렸어요. 증인 김민식 씨, 변호사는 동정심을 자아내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증인은 아들로서 현재 어머님이신 김영자 여사께서 스스로의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릴 만한 온전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은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였어요.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어요. 저의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요즘 들어 부쩍 기력도 없으시고 예전 같지 않으신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더 이상 상처받거나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아들의 그 위선적인 증언은 제 심장에 박힌 칼날을 더욱 깊숙이 후벼 파는 듯 했어요. 그렇게 원고 측의 추악한 연극이 끝나고 마침내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제 변호사인 최 변호사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첫 번째 무기는 정신 감정 결과 보고서였어요. 재판장님, 피고 김영자 여사에 대한 법원 지정 전문의의 정신 감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피고는 우수한 인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법적 행위에 대한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충분함입니다. 최 변호사는 보고서의 내용을 또렷하게 읽어내려갔고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술렁임이 일었어요. 이어서 그녀는 저의 문화센터 친구들을 증인으로 불러 제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명석하게 토론에 참여하며 지적인 활동을 즐기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도록 했어요. 원고 측이 만들어낸 정신 나간 노인이라는 프레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자 최 변호사는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재판장님,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연 원고들은 정말로 어머니를 걱정해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악한 탐욕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녀의 말과 함께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법정에 제출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친정의 수십억대 부채 증명서, 며느리가 아들 몰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내역, 사채업자와의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재판장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일격이 가해졌어요. 최 변호사는 법정의 스피커를 통해 하나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것은 탐정이 입수한 며느리 지은이와 그녀의 남동생이 나눈 통화 내용이었어요. 스피커를 통해 교양 있는 며느리의 가면을 벗어던진 지은이의 천박하고 노골적인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라고. 그 늙은이만 금치산자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갖게 된다고. 아버지 노른 빚은 물론이고 우리 평생 먹고 살 돈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김민식은? 그 멍청이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도장이나 찍는 기계일 뿐이니까 신경 꺼.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법정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거짓말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들 민식이는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재판장의 망치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법정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판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도 가장 서글픈 판결을 내렸어요. 그는 아들 내외가 제기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법률 제도를 악용한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단칼에 기각했어요. 그리고는 싸늘한 목소리로 며느리 구지은의 사기, 횡령,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법의 심판은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죄를 겨누었어요. 완벽한 승리였어요. 법정 밖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어요.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된 아들 민식이는 더 이상 아내의 편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치욕,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어? 나한테 했던 그 모든 말이, 우리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그 말이 전부 다 네 가족의 노름 빚을 갚기 위한 연극이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내 어머니한테 아니, 네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냔 말이야.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연기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악에 받친 표정으로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그래, 그래서 뭐, 어차피 그 돈 다 우리 거 될 거였잖아. 당신은 뭐 깨끗한 줄 알아? 내가 주는 돈으로 명품 휘감고 외제차 굴리면서 좋아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순진한 피해자인 척하지 마. 이 마마보이 등신 같은 인간아. 그들의 추악한 싸움을 뒤로한 채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끝을 맺었어요. 며칠 뒤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지면서 펜트하우스의 매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한정우 대표와 마주 앉아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에게 집의 모든 키를 건네주었어요. 한 대표는 제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어요. 여사님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부디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평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어요. 집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아픈 부분을 도려낸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고 제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거대한 부를 손에 쥐게 되었어요.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어요.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날 이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어요. 그가 느낄 죄책감과 수치심의 무게가 그를 세상으로부터 숨게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제 유일한 혈육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저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승리의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거대한 공허함과 고독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들이 어릴 적 환하게 웃고 있는 낡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의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어루만지며 이 모든 싸움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제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은 잃어버리고만 제 어리석은 아들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을 닦고 일어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불행과 탐욕의 씨앗이 되었던 이 거대한 돈. 이 돈을 이대로 썩힐 수는 없다. 이 추악한 진흙탕 속에서 아주 작더라도 의미 있는 꽃 한 송이를 피워내야만 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는 아직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분명했어요. 최 변호사님, 저와 의논할 일이 있어요. 저는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 돈으로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것은 파괴의 끝에서 제가 내딛는 창조를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제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유산을 이제 세상의 아들딸들에게 나누어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포효는 거쳤고 적들은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법정에서의 완벽한 승리, 며느리의 파멸, 그리고 제 손에 들어온 거대한 돈. 세상의 잣대로 보면 저는 의심할 여지 없는 승리자였어요. 하지만 제게 남겨진 것은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폐허 위에 홀로 부는 바람 소리 같은 깊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낮에는 변호사와 회계사들을 만나 재단 설립을 위한 실무적인 일들을 처리하며
억지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작은 아파트에 홀로 남아 현관문 잠그는 소리를 듣는 순간이면 어김없이 거대한 고독이 파도처럼 저를 덮치곤 했어요. 저는 재단 설립에 미친 듯이 몰두했어요. 그것은 제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이자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변호사들과 함께 재단의 정관을 만들고 운영 방식을 구체화했어요. 저는 제 재단이 단순히 돈만 나누어주는 곳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을 보호 종료 아동, 즉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떠나 홀로 세상에 나서야 하는 청년들로 한정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이른 나이에 내쳐진 그 아이들의 모습 위로 제 아들 민식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도 결국은 제품을 떠나 세상에 홀로 내쳐진 셈이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단순히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진심으로 그들의 어른이 되어줄 후견인들을 연결해주는 일까지 계획했어요. 제 아들에게는 해주지 못했던, 어쩌면 제가 해주었어야만 했던 진짜 어른의 역할을 이제라도 세상의 다른 아들, 딸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가 새로운 삶을 설계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제 진짜 아들 민식이는 스스로를 깊은 유배지로 내몰고 있었어요. 아들은 법정에서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한 그날 이후 마치 연기처럼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살던 빌라의 월세 계약도 해지한 뒤였어요. 저는 애써 아들의 소식을 외면하려 했지만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결국 저는 한 대표가 소개해 주었던 탐정에게 조용히 아들의 행방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며칠 뒤에 도착한 보고서는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어요. 아들은 서울 변두리에 창문도 제대로 없는 비좁은 고시원 골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이제는 몸 하나 겨우 누일 수 있는 공간에서 숨죽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속에서 아들은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막노동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번듯한 양복을 입고 회사로 출근하던 아들이 이제는 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차림으로 낯선 공사장을 전전하고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제 손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를 끄집어내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그 충동을 억눌렀어요. 지금 제가 찾아가는 것은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리는 일이 될 터였어요.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지옥의 바닥을 딛고 일어서야만 했어요. 저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 친구 박 여사님은 아무리 그래도 어미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잖나. 라며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박 여사님에게 제 속 깊은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여사님, 민식이는 저를 단순히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제 존재를, 제 정신을, 제 삶 전체를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그것도 자신의 아내와 한패가 되어서요. 용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선물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민식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와야만 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순례의 여정 끝에나 겨우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 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한 명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해요. 그렇게 아들과 나 사이에는 무겁고 긴 침묵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단이라는 새로운 배를 만들며 강 이편에 서 있었고 아들은 죄책감이라는 깊은 강물 속에서 홀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먼저 손을 내밀지도 소리내어 부르지도 못한 채 각자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시간은 죄책감의 무게만큼이나 더디게 흘러갔어요. 계절이 바뀌고 제가 세운 형자 청년 자립 지원 재단은 작지만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들이라는 시린 바람이 부는 겨울이었어요. 탐정은 한 달에 한 번 아들의 근황을 짧게 보고해 왔어요. 아들은 여전히 공사장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있었고 좁고 어두운 고시원 방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가두어 놓고 세상과의 모든 문을 닫아건 채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삶에 작은 균열을 일으킨 사건이 생겼어요. 그날도 아들은 이른 새벽 인력시장에서 배정받은 한 신축 아파트의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 인부들과 함께 구석에 쭈그려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앳된 얼굴의 청년이 아들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아저씨는 어쩌다 이런 일 하세요? 전 대학 등록금 벌려고 휴학하고 나왔는데 정말 힘드네요.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청년은 제풀의 신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해요. 그래도 전 운이 좋은 편이에요. 얼마 전에 형자재단이라는 곳에서 장학생으로 뽑혔거든요. 보육원 나와서 막막했는데 월세 보증금도 지원해주고 멘토 선생님도 연결해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죠. 형자재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고 합니다. 그는 차마 그 재단을 세운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청년은 해맑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 재단 세우신 할머니가 아주 대단한 분이래요.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재산을 다 뺏길 뻔했는데 그걸 다 되찾아서 저희처럼 어려운 애들 돕는데 쓰시는 거라고. 정말 영화 같은 얘기죠? 청년의 그 말은 아들의 심장에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박혔을 겁니다. 자신이 버리고 파괴하려 했던 어머니가 그 폐허 위에서 자신 같은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집을 짓고 있었다는 사실. 자신이 어둠 속에서 썩어가고 있을 때 어머니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빛을 비추고 있었다는 진실. 그 거대한 무게가 아들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그는 그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낡은 지역 신문을 뒤져 마침내 제 이름과 얼굴이 실린 작은 기사를 찾아냈어요. 형자 청년 자립 지원 재단, 따뜻한 첫걸음을 떼다. 기사 속에 저는 예전보다 조금 더 늙고 수척해 보였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하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며칠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어요. 골방에 틀어박혀 자신의 지나온 삶과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펜 대신 연필을 깎아들고 낡은 공책 위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붙이지 못할 편지,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참회의 기록이었어요. 그는 며칠 밤낮에 걸쳐 수십 장의 편지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그 편지에는 단 한 줄의 변명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비겁함과 나약함, 그리고 탐욕에 대한 처절한 고백만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날 법정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훔치려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이름과 기억, 그리고
어머니의 삶 자체를 훔치려 했던 도둑이었어요.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저는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어요. 이 죄는 제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저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아들이 그 고통스러운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마침내 움직여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될 테니까요. 대신 저는 새벽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왔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어릴 적 감기에 걸렸을 때마다 끓여주었던 따뜻한 소고기 묵국과 그가 가장 좋아했던 달걀 장조림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저는 커다란 보온 도시락에 갓 지은 밥과 반찬들을 가득 담아 해가 진 뒤에 아들의 고시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아들의 방문 앞 낡고 더러운 복도 바닥에 조용히 그 도시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무런 쪽지도 아무런 기별도 없이 저는 차를 타고 골목 어귀에 숨어 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한참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마침내 지친 발걸음으로 나타난 아들은 자신의 방문 앞에 놓인 낯선 보온 도시락을 보고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 저의 몰래 저녁 배달은 매일 밤 계속되었어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어요. 아직 살아남아줘서 고맙다는 어미가 아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생존 신호였어요. 매일 밤 방문 앞에 어김없이 놓여있는 보온 도시락은 아들에게 구원이자 동시에 가장 큰 형벌이었을 겁니다. 뚜껑을 열면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과 익숙한 음식 냄새는 그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했을 테니까요. 그는 아마 매일 밤 제가 해준 밥을 눈물과 함께 삼켰을 겁니다. 자신이 배신한 사랑이 여전히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으로 몸서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밥은 하루하루 그의 꺼져가던 삶의 의지를 다시 지펴올리는 불씨가 되어 주었어요. 그는 다시 공사장에 나갔고 예전보다 더 묵묵히, 더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제 밥을 먹을 자격이라도 얻으려는 듯이.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아들은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차마 제 집으로 찾아올 엄두는 내지 못했어요. 대신 그는 수소문 끝에 제가 운영하는 재단의 작은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재단 사무실 문 앞에서 아들은 한참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때마침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발견했어요. 한 달 전 사진 속 모습보다도 훨씬 더 수척해지고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 하지만 예전에 공허했던 눈빛 대신 깊은 회한과 결의가 서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문턱에 서서 저를 향해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손에는 그동안 썼던 것으로 보이는 낡고 구겨진 공책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갈라져 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제 입으로 어머니께 직접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책상에 앉은 채로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사무실 안에는 아들의 흐느낌과 낡은 벽시계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소리였어요. 일어서거라. 무릎을 꿇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다. 진정으로 속죄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지. 너는 그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제 말에 아들은 천천히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섰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지나쳐 사무실 한쪽에 있는 작은 서류 보관함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재단의 회계장부와 장학생 아이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보아라. 이것이 너의 유산이다. 너와 네 아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돈이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생명들을 키워내는 씨앗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뒤바꿀 제안을 했어요. 너에게 물려줄 재산은 이제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너에게 줄 일자리는 하나 있다. 이 재단의 가장 낮은 자리. 전화 응대를 하고 사무실 바닥을 쓸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배달하는 그런 허들의 일이다. 월급도 아주 적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로서가 아닌 이 재단의 직원으로서 너 자신이 버렸던 그 돈의 가치를 매일같이 확인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네가 걸어야 할 유일한 속죄의 길이다. 하겠느냐? 제 제안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잃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내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후회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구원의 기회를 얻은 자의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펜트하우스의 주인이었던 제 아들은 제 작은 재단 사무실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날 이후 재단 사무실은 아들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아들은 단 하루도 불평 없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어요. 그는 새벽같이 출근해 사무실의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밤늦게까지 남아 후원자들에게 보낼 감사 편지를 손으로 직접 썼어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그는 결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이사장님이라는 극존칭을 사용하며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살가운 모자 관계가 아니었어요. 대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이자 서로의 삶을 묵묵히 지켜보는 조용한 관찰자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저희 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어요.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닌 재단 사무실 옆에 작은 회의실을 빌려 소박하게 치러진 행사였어요. 20명 남짓한 장학생 아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제가 직접 쓴 축사를 읽어내려갔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번째 기회의 씨앗을 선물하고 싶어요. 인생이라는 밭은 때로 아주 척박하고 가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을 멈추어선 안 됩니다. 저는 축사를 읽는 내내 행사장 맨 뒷자리에서 묵묵히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제 연설이 끝날 무렵 저와 아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어요. 아들은 저를 향해 아주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미소 안에는 존경과 감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작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 또한 조용한 미소로 화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수고 많았다. 저녁이나 같이 먹자. 고 말했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낮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저희가 마주 앉은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제 작은 아파트의 소박한 식탁이었어요. 저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하얀 쌀밥과 몇 가지 나물 반찬을 차렸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식사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조용한 연대를 확인하는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들은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넓어진 등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식아. 제 부름에 아들의 어깨가 살짝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 재단은 언젠가는 네가 맡아야 할 곳이다. 아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나는 너에게 돈이나 명예를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목적을 물려주고 싶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이 주는 기쁨과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보람이라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진짜 유산을 말이다. 펜트하우스는 너를 가두는 높은 감옥이었지만 이 작은 재단은 너와 세상의 영혼을 위한 따뜻한 집이 되어줄 게다. 제 말에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마주 잡아줄 뿐이었어요. 그 순간 우리 모자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비로소 끝이 났어요. 우리의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상처는 희미해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부서지고 깨어진 관계 위에서도 진정한 용서와 속죄라는 단단한 토대를 쌓아 올린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견고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저 멀리 보이던 펜트하우스의 불빛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어요. 대신 도시의 수많은 불빛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도와야 할 사람들의 살처럼 소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정한 세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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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